교육개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교육개혁은 정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온 국민의 관심사일 겁니다. 계속해서 패널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한데요. 이제 몇 질문 안 남았으니까요. 네, 허심탄회하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회색 정장 입으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박주형입니다. 오늘 질문 겸 의견을 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교육이 중요한지를 현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 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육에 대한 어떤 방침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개혁의 그 청사진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벌써 첫 번째 그 교육의 중요성은 오늘 지금까지 제가 요 토론을 참여하면서 대통령님께서 제일 많이 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벌써 느껴서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은 벌써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앞서 주제였던 지방 시대를 연다에서도 교육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교육이 노동시장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하물며 아까 이제 스토킹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즘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 이슈가 상당히 심각한데 교육이 다 범주제적인 연결이 된다는 부분에서 이 정부의 주요 인사들께서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AI나 에듀테크에 대해서 대통령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수업 혁신이나 교육 혁신에 대한 그 교육 개혁에 대한 방안도 갖고 있는 거라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교육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가 잘 들어오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현 정부의 교육 개혁의 철학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교육개혁의 현 정부의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는 좀 학부모, 네, 바로 드셨네요. 네, 마이크 좀 주시죠.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아이를 둔 학부모 이정희입니다. 그 학부모 교육기부 수업에서 시 창작하는 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표현력이 뛰어나고 주제도 다양하고 심지어 내용도 굉장히 심오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벌써 이렇게 창의력이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 잠재된 창의성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화를 시켜줘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의 현실은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학부모가 퇴근을 할 때까지 밥도 제때 먹지 못하고 학원을 다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늘어나는 사교육비로 점점 마음이 무거워지고요. 공교육의 핵심이 학교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교육비, 교육격차,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잘 해결을 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학교에서 더욱더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선거 때 어느 교육 전문가에게 교육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교육 얘기는 안 하시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시더군요. 참 어렵다. 그리고 전문가나 또 국민들마다 보시는 관점이 다 다르다. 인문교육이 중요하다. 또 이런 과학교육이 중요하다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교육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복지 쪽이고요. 하나는 성장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 돌봄부터 시작해서 한 중등교육까지는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 모두가 공정하게 이런 국가의 교육 서비스의 혜택을 누려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누구나 자기 자식이 경쟁력 있는 그런 교육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학으로 넘어가는 이 고등교육은 그거는 우리의 우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과거에 어디 지방 안동대학에 가서 뭐 좀 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컴퓨터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뭐 얘기한 게 좀 오해가 있어가지고 마치 인문교육이 불필요하다는 것으로 오해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인문교육이라는 것이 과학교육이라는 것이 인문교육하고 결합을 해야 그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아니 세상에 이 그 어떤 가치 지향성이 없는 그런 과학과 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오해시고 어찌됐든 이런 고등교육은 국가의 경쟁력의 발원이요 그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교육은 이 그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하여튼 그 국가가 좀 원래 이 민간이나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원을 하면 좋은데 하여튼 국가가 정말 그 요령 있게 아주 잘 지원하고 그 대신 간섭하지 않고 자율성을 줘야 된다. 우리 헌법에도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국가 발전의 어떤 그 원동력이 좀 직접적으로 말하면 대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학문의 자유도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라 그게 바로 대학의 자치, 자율 이런 것이 우리의 헌법 정신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대한민국의 인문, 자연과학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해서 국가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육 제도를 좀 바라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철학이라고 국가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철학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이신 우리 교육부 장관께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조입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어려운 임무를 맡게 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교육이 사실 그동안 그 획일적 그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서 정말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지표들이 교육의 위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의 경우에는 사실 모든 아이들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기초 역량인데요. 또 기본 인권이기도 합니다. 근데 기초학력이 계속 지금 저하되고 있고요. 또 각 가정에서는 특히 중산층의 경우에 사교육비 부담으로 정말 허리가 힐 정도입니다. 산업계에서는 또 필요한 인재들, 특히 뭐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 인재들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교육 강국으로 인정받던 대한민국의 교육의 경쟁력이 현저히 지금 저하되고 있습니다. 교육개혁이야말로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에서 사실 그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울수록 저는 그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르칠 것은 제대로 가르치는 원칙의 교육, 상식의 교육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또 어떤 지역에서 살든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 정책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학생 맞춤입니다. 아이들의 역량이나 잠재성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다 맞춰서 교육을 하려면 이제는 과거에는 어려웠지만 이제는 AI라든가 디지털의 테크놀로지를
학습 현장에 이제 가지고 오면 충분히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AI 튜터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아마 이것을 가장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실현하던 정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창의력과 인성에 보다 집중을 해서 정말 잠자는 교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 맞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더라도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영유아 시기부터 또 초중등 교육까지 사실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적인 난제였던 유보 통합도 이번 정부 내에서 2025년 1월부터 본격화하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업뿐만 아니고 돌봄, 또 방과 학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 코딩이나 뭐 이런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들을 학부모들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특히 대통령님께서 힘줘 말씀하신 그 지역 맞춤 교육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더라도 사실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대학의 경우에는 앞에서 박영균 시장님이나 또 강원대 김영준 그 총장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이제는 지역 대학들이 그 지역 혁신의 그 중심 허브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집권적인 교육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정부에 이양을 하고 대학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신설이 되면 두텁게 지역 대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산업사회 맞춤 교육입니다. 반도체나 디지털이나 바이오헬스 같은 신산업의 인재들이 차질 없이 양성돼야 됩니다. 이 부분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이제 교육 맞춤형 교육 계획을 통해 가지고 5년 후에는 자유 창의의 그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의 새로 고침이 완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잠든 교실이 먼저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가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교육을 중심으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재들이 세계를 이끌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확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교육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런 근심을 좀 덜어드리고 미래 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연금 개혁만 남았습니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패널 분들 중에서 여기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베이지색 입으신 젊은 남성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건네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국민연금 개혁에 관심이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금 고갈, 연금 파산, 청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미래의 연금을 정말 수령할 수 있을지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연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면 납부하지 않고 싶다는 의견을 내는 주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그리고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이 정말 책임 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분일수록 더 걱정이 클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는 어떤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연금 개혁이라는 게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를 잃지 않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우리 나라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하고도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또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도 아주 신중하게 공론화를 거쳐서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연금개혁이야말로 정말 그 심도 있는 이런 연구와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은 표가 떨어진다. 이건 뭐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질 않았고, 또 그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합리화 그 조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하여튼 그 연금 개혁의 그 어떤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그 연구와 공론화를 충분히 마무리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또는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이제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그 역사적 이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우리 복지부 장관께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국민연금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민연금 재정 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42년에 적조로 전환되고 57년에 기금이 소진됩니다. 당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소진 연도는 더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들이 내시는 보험료율은 OECD 평균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심화됩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은 평균 6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돈연금이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반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또한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국민연금 개혁은 착수되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시작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내년 3월에는 장기 재정 추계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7월 발족한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3대 개혁은 아무래도 사회적 경론이 불가피한 이슈들이죠. 그래서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계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위원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3대 과제,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모두 다 지극히 어렵습니다.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혁은 하게 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많은 국민인 반면에 이득을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고, 연금 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은 직접적인 손해가 바로 오기 때문에 저항이 매우 심각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두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 압도적 다수라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입니다.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이 이 3대 개혁을 잘하기 위한 골든 타임인데요.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런 개혁을 하면 우리는 찬성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앞장서 해도 다수당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다행히 연금 개혁은 특위가 구성돼서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고 아마 일정한 성과가 있을 텐데,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은 노동 개혁을 가로막는 여러 요소가 있지만은 그 중에 소위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 노조들이 있는데, 이 강성 노조들과 야당이 거의 친구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설득하고 나가줘야 되는데 오히려 편을 드는 이런 경향이 있고, 교육개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향성부터 가치 철학이 다양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전교조라는 거대한 단체가 또 교육개혁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 전교조도 민주당과 되게 친한 관계여서 저희들이 이 야당이 소수라도 돌파하기 어려운데 야당이 다수고 그들과 깐부관계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러나 입법 과정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 국민 여론이 이 개혁을 하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 과제들의 필요성, 또 개혁이 됐을 때 국민들이 받는 성과, 시급성, 이런 것들을 언론과 국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국민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또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이거 개혁이 돼야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개혁되지 않으면 극소수 특권층만 이득을 보면서 나라는 지속 가능해지지 않겠구나 하는 이런 공감대를 널리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제가 맡아 있는 연금개혁특위부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하겠다는 정부는 전부 애국 정부입니다. 어려운 걸 알면서도 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난 정부는 연금개혁, 문재인 정부는 한 건도 논의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 어려운 세 과제를 적극 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과연 저기 되겠나 걱정은 하면서도 나라 생각하고 나라 걱정하는 거 하나는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앞장서서 해주시면 국회도 힘을 합쳐서 적극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어깨가 참 많이 무거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무리 인사와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생 경제 또 지방 시대 그리고 3대 그 개혁, 이 세 가지 섹션으로 해서 지금 뭐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국민 여러분과 이렇게 소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이 섹션을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저희 그 국정 과제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계속 그 소통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고 국정에 이렇게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후보 시절에나 당선인 시절에나 또 이제 정부를 맡은 이후에나 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 자유민주주의, 자유연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좋은 얘기 같은데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는 잘 그 손에 잡히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이
저희 그 국정과제 점검 회의를 통해서 한 2시간 반 동안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나눈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그 자유 또 선택의 자유 또 이 자유라는 것에 본질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 그리고 이 자유의 공통 분모가 되는 바로 이 법치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이 국정 과제와 국정 철학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히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획일성이라든가 이런 뭐 평등성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또 우리 균형 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저희의 그 자유와 연대의 철학이 국정 전반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그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제가 좀 못 드렸는데 우리 이제 정부에서는 그 이주호 장관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특히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이양을 이제 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은 저는 지금 그 광역 그 시도지사와 그 교육감을 이렇게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해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를 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선택을 하신다면은 그것이 지방시대, 지방의 균형 발전 이런 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오늘 이 회의를 기회에 계기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문제는 정말 이거는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이런 협력이 필요하고 연금 개혁에 관한 그 논의와 또 그 어떤 최종 안을 성안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관심 갖고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